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하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새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업로드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 책의 필진으로 참가하게 된 2025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책에서 제가 챕터 4의 첫 번째 챕터를 맡으면서 2025년 한국 부동산 일본을 교훈 삼다라고 하여 일본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그리고 지금 한국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의 전망, 거창히 말하면 전망이고요. 제 생각을 조금 담아놨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같이 표지를 열어보자면요. 네, 서점 사이트로 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2025 결국은 부동산 20인의 멘토가 알려주는 부동산 인사이트. 판매를 시작한 지는 2주 정도 되었는데, 판매 시작하자마자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면서 기함을 토했고, 당연한 것이 여기에 같이 참여한 게 정말 영광인 분들께서 같이 있습니다. 마시온 김학렬 소장님, 아기곰님, 트루카피님, 또 부룡 신영강 대표님, 에리스 허미숙 대표님, 투미의 김재경 소장님, 풀대표 박상용 대표님 등등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쟁쟁한 분들하고 같이 2025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 쟁쟁한 분들께서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는 2025년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이냐인 건데,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정말 하나의 챕터에 꽁꽁꽁꽁 핵심만 묶어가지고 나온 책이거든요. 재밌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각 챕터별로 전문가님들이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뭔가 자기 전에 하나씩 읽으면 딱 좋은 지식이 충전되는 것 같고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요. 여기 2025년 한국은 부동산 일본을 교훈 삼다라고 하여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유하는 내용을 넣고자 합니다. 네, 다시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오늘은 이 책을 읽으시고 들으시면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물론 읽지 않으셔도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 부동산을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해진 거예요. 무엇이 궁금해졌냐면, 일본 부동산의 버블은 전 세계인이 알고 있고,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일본 부동산의 버블과 그 폭락이 과연 한국 부동산과 닮은 점이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일본을 쫓아간다. 뭐 모든 것이. 여기서의 모든 거는 인구 구조 이런 거는 당연한 이야기였고,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 일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부동산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1992년에 있었던 버블 폭락이 혹시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는 대부분이 PI 같은 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랄지, 혹은 이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중산층이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의 평균 금액이 너무 높아졌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드는데, 저는 그런 근거보다는 실제로 일본 부동산의 버블이 탄생했을 때와 그것이 폭락했을 때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했어요. 투자자로서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찾다 보니까 논문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버블이 생기게 된 원인,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투자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글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가 아니고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 부동산을 동시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것만 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보고 싶은 점만 바라보게 되는, 저만의 편견이 생기는 걸 바라보면서 이 원고 의뢰를 받았을 때 그래,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로 방금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일본 부동산이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 법률, 정책 같은 게 굉장히 유사하고 언어나 생활 양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하자라는 거죠. 각각 그래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한국의 전국 개별지 평균 가격이 쭉 우상향을 했고, 일본의 전국 공시지가 평균 가격은 한번 버블 피크를 찍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의 그래프가 여기인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한국 집값은 일본 1992년 버블 붕괴 때처럼 폭삭 주저앉을 것이다. 아니다. 일본은 지금 제일 비싼 집이 200원에 팔렸으니까 한국 집값은 아직 싸다. 그다음 일본 대도시는 집값을 회복했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양극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점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대입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한번 받아들이는 글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합한 것이 버블 시기의 일본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그간의 논문과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종합해서 투자자가 바라봤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요, 이거예요. 목표 수익과 그 형태. 한국인인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목표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시세 차익을 우선으로 한다. 우리가 아파트 투자할 때 당연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려고, 혹은 내가 거주하면서 집값이 오르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본도 똑같다는 거죠. 일본도 보시면 일본인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쉽게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매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렸고 상승세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하늘까지 오른다라는 표현이 기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땅값 상승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거 여기서 일본만 빼면은 다 한국 얘기 아닌가요? 너무 유사한 공통점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통점 하나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했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한국 부동산이 일본의 부불 붕괴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래프의 점은 1992년에 이거죠, 이거. 여기 너무 무서워.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공통점에 더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의 의견이고요. 아니다. 차이점이 있더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을 때는 투자 상품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스럽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 맨 처음에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선택하나요? 아파트를 선택하죠. 그런데 아파트는요, 꽤 중요하면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저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요, 아파트들을 참 좋아해요. 그 말인즉슨 선호하는 자산으로서 계속해서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게다가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까지 활용을 합니다. 전세 세입자를 맞추면서 내 돈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좋은 곳에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은 사실상 임대인한테는 이자를 내지 않는 차입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빚이긴 하지만 이자를 안 내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되겠죠. 임대인한테. 그런데 일본인들을 한번 바라보자면 그 당시 일본인들의 주된 투자 상품은 토지, 즉 땅이었다. 주택 용지를 사서 주택을 만드는 거였어요. 신축이죠. 우리나라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일동 아파트, 일동 맨션이 그러하다라는 것인데요. 일본인들은 물론 타워맨션과 같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대규모 맨션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 아니면은 그런 다가구 주택 같은 일동, 한 동짜리의 그런 주택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버블 시기에 일본인들이 주로 선택했던 투자처 역시 이쪽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처가 우리는 아파트였다면 일본인들은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본을 0에서 10%만 투입하고 최소한의 자본만 들여서 주거 건물을 지은 다음에 높은 가격에 팔아서 90% 이상의 대출금을 갚고 그리고 건축비를 갚고도 남는 금액을 투자자의 이익으로 확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지뿐만 아니라 상업용 토지한테도 손을 뻗어서 창고나 공장 부지, 리조트 용지 같은 곳으로도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용할 용도가 아닌 것을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투자재가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92년 전후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수요 심리가 팍 죽어가면서 우리가 버블이 꺼지는 시기가 되면서 이 땅을 기반으로 했던 투자가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 금리를 갚아야 되는데 월세가 제대로 안 나와. 혹시 공실이 생겼어. 혹은 이거는 원래 가져갈 게 아니라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했는데 살 사람이 없어. 이렇다 보니까 고금리의 또 다른 대출 기관에 찾아가서 대출금을 갚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자를 대고 약간 돌려막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안 나가는 자전거처럼 이 투자자들이 아예 돈을 여기다 끌었었다가 돌려막기로 여기로 끌었었다가 여기 돌려막기로 여기 끌었었다가 하는 자전거 조업 상태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이 사실 모든 것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높은 가격에 판다는 것이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규제 정책까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수요 심리도 팍 죽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이 전략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만든 이유는 한국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인 아파트를 확보했다라는 것이고, 물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 심리 팍 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 안 되고 하면은 물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처럼 그것이 영원히 돼버릴 일은,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돈을 끌어와서 메꿔야 되는 그런 자전거 조업 상태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그래프의 시선은 요거인 거죠.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했던 땅값의 가격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제 의견을 같이 담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바라봤을 때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일본 투자하십시오 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 투자 얘기는 안 하고요. 이제 2025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일본 버블 시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라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요러요러한 거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제 작은 의견을 같이 담아둔 것입니다. 사실 책을 쓰면서 좀 무섭긴 했습니다. 이번 주제를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다.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역사에 정통한 일본인도 아니다. 그저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을 동시에 투자하는 사람일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폭락이 너무나도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다가 갑자기 꺼져버렸다 라는 약간 공포심 같은 걸로만 좀 물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후 사정과 그리고 그 내면을 같이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히 투자자한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골랐고요. 이 전개 내용이 저와 다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람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각자의 점에 자신의 이야기를 대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지만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일본 부동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라는 부분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한번 얘기해 보고요. 여기 좀 적어놨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알고 한국 부동산을 바라본다면 그 다음에 투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의 기준을 현명하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한국과 일본 부동산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10페이지 정도 되는 제 분량에서 이런 생각을 같이 조금이라도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굉장한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